지금부터 해야 돼요. 그 나머지 시간을 다 우리가 벌어 놓은 걸로 나누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저는 오히려 손절의 시대가 아니고요. 저는 지금 연결의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특별히 노년이 된다면 저는 친구를 가능하면 아끼고 친구를 가능하면 잘 유지하려고 애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집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나가라. 어? 자, 그럼 이번에는 노후 준비, 그 중에서도 이제 노년기에 해야 될 거를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요. 자, 우리가 건강한 노년기를 좀 보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좀 준비해야 될 게 좀 뭐가 있을까요? 많아요. 맞습니까? 네. 많은데 네. 사실 제일 먼저 노후 준비를 언제부터 해야 될 것인가부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노후 준비는 언제부터 해야 되는가? 지금부터 해야 돼요.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은 나라는 사람이 1세기 이상을 살아요. 우리가 1세기가 100년 아니에요. 네. 옛날엔 100년 사는 거 어마어마한, 그리고 상상도 못할 일, 특별한 사람에게나 일어난 일이었는데 우리 다 1세기 이상을 살아요. 정말 재수없으면 2세기 살아요. 네. 그러면 그 긴 노후 동안에 우리가 일을 하는 노동의 시간, 뭐 월급을 받건 아니면 뭐 돈을 벌 수 있는 시간은 사실은 보통 아무리 빨라도 한 20살 정도부터 시작해가지고 50대, 60대 정도면 다 끝납니다. 그 나머지 시간을 다 우리가 벌어 놓은 걸로 나누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길어진 노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우리의 삶을 두고 노후는 가능하면 뭐 풍요로움 좀 좋고요. 더 풍요로움 더 좋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저는 아이들도 이런 금융상품 좀 들어놓으라고 얘기합니다. 전 저희 아이들 6살, 7살 때 다 들어놨거든요. 저희 애들은 55세, 60세, 그다음에 65세 하나씩 해서 총 3개 연금이 이미 다 완납이 다 돼 있습니다. 네, 되게 중요해요. 네네.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니는 좋겠다. 니는 좋겠다. 네. 그걸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애들이 그럼 독립성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합니다만 아이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오래 살 거예요. 거기다 한국 경제가 이제 굉장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고 상승 곡선을 가지고 있다면 또 하향 곡선을 가지고 있을 때도 있잖아요. 늘 상승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하향의 지점이 일본 경제를 좀 살펴보니까 조금 길어질 수도 있겠더라고요. 근데 그때가 하필 또 꺾어지는 그 지점이라고 예측이 된 순간이 저희 아이들이 이제 취업을 해야 될 순간인데 취업을 할지 못할지 모르겠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제 연금에 빨대를 꽂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네. 가능하면 어렸을 때 할 수 있으면 좋다. 가능한 젊을 때 하면 좋다. 그리고 그때가 내가 지금 어리지도 않고 젊지도 않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괜찮다. 그러면 노후 준비라고 하는 게 굉장히 다채롭잖아요. 내 몸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되고 돈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되고요. 마음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되고 관계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되고 또 나머지 여가 시간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되고 굉장히 할 게 많거든요. 할 게 많지만 이걸 완벽하게 해내는 사람은 없어요. 또 내 마음에 쏙 들게 해내는 사람들도 거의 없고요. 그래도 안 해놓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다. 또 나중에 하는 것보다는 지금 하는 게 낫다. 먼저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중간에 또 관계 관련된 부분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관계는 어떤 관계를 뜻하시는 건가요? 관계라는 게 요새 이제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이제 손절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돌아가신 분 중에 가장 각광받고 있는 분이 바로 쇼펜하우어. 제가 쇼펜하우어 그분이 쓴 책은 다 읽었거든요. 저는 그분 정말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분이 네 스스로 안에 침잠하고 안쪽에서 충분히 너를 만끽하는 게 중요하다. 이 얘기 하신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건 옛날 얘기라고 생각해요. 그분 생존에 계실 때 환갑잔치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많았을 때니까. 근데 지금은 환갑잔치를 고사하고 지금 100수, 120수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때이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오히려 손절의 시대가 아니고요. 저는 지금 연결의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연결의 시대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 과거에 내가 물론 정리해야 될 관계들이 있죠. 이를테면 뭐 악마도 있고 악당도 있으니까 이런 인간들은 정리를 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내 마음에 좀 안 들고 나에게 뭐 알게 모르게 뭐 상처를 좀 줬다 이런 사람 만날 필요 없다 하는데 그렇게 따지잖아요. 그러면 내 주변에 내 가족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관계 결벽을 가지고 있었는가. 물론 내가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있다 생각하고 나의 많은 것들이 나에게는 지원이 돼서 심지어 강아지도 내 친구고 텔레비전도 내 친구고 뭐 이런 뭐 스마트폰 속에 들어있는 수많은 컨텐츠들이 다 내 친구라서 괜찮아 얘기할 수 있겠지만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정보를 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 마음의 공허감을 채울 수 없고요. 실제 내가 가지고 있는 편리를 도모할 수 있겠지만 내가 위급할 때 나에게 와서 내 팔을 이끌고 병원에 가주진 않습니다.
이런 많은 것들이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정서적인 안정성을 도모하고 또 실질적인 관계에서 주는 행복감, 그게 인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나라는 사람이 혼자 존재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 공간도 누군가 지어준 거고요.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대화도 누군가 만들어 놓은 책상과 의자, 그리고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모든 것,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뭐 메이크업, 다 다른 사람들이 이런저런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 놓아서 나로서는 그들이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한 혜택을 입는 거거든요. 저는 이 사람들이 저에겐 보이지 않는 친구라고 생각을 해요. SNS에 있는 사람들도 저랑 직접 얼굴을 맞대지 않았어도 저에게 안부를 묻는다? 전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평생 살아가며 한 번도 안부를 물어주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오래 살지 못할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존재가 항상 온도를 그리워하게끔 그렇게 출생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 특별히 노년이 된다면 저는 친구를 가능하면 아끼고 친구를 가능하면 잘 유지하려고 애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때로 서로 좀 못마땅하다 하더라도 내가 그 친구가 그렇게 못마땅할 때에는 그 친구는 나를 얼마나 못마땅하게 생각하겠어요. 많은 분들이 큰 착각에 빠져 계신데 친구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상한 친구들이 많을 땐 본인이 제일 이상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도 그건 별로 바뀌지 않고요. 나이가 들어서 친구가 많이 줄어든다 생각을 한다는 건 참 약간 안타깝게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아파진다는 얘기고요. 또 먼저 돌아갔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 친구가 나를 만나지 못할 정도로 물론 아프기도 하지만 돈이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혹은 그 친구가 나를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많은 요소들이 노년기의 친구가 나라는 사람을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친구는 나랑 또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윗사람도 내 친구가 될 수 있고 내 아랫사람,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도 내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아무도 나를 찾아오지 않고 나도 누구도 만나지 않는다는 이 사람은 수감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기가 감옥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그냥 돌아다니는 감옥일 뿐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노년기가 됐을 때 사실 가장 사람의 수명을 줄이는 것 중에 하나가 혼자 밥 먹는 거예요. 내가 혼자 앉아서 누구도 없이 반찬을, 국을, 그 국이 끓는다 한들 그게 뜨겁게 느껴지겠는가. 그 반찬이 달다 한들 과연 그 반찬이 달게 느껴지겠는가. 그냥 서로 침 튀겨 가면서 누군가 앉아서 내 앞에 같이 별말 없더라도 그냥 앉아서 밥 먹고 그 존재를 지켜주고 그렇게 다음번에 또 만날 기약을 한다면 그 반찬이 그렇게 같이 먹으면서 맛있고 그 국이 다음번에도 뜨겁게 느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이 노년기가 됐을 때 가장 중요하게 사람을 죽이는 것 중에 하나가 고독이에요. 노년기 고독은 중년이나 청년 혹은 아동기 때 느끼는 외로움하고는 조금 좀 다른 차원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때는 내게 다가오는 사람 자체가 없습니다. 내가 찾아갈 사람도 없어요. 그럴 때 존재하는 내 친구들이 나의 생명줄과 같은 겁니다. 강원도에 어떤 분이 4시간을 걸어서 산 2개 넘어 있는 친구를 만나러 간대요. 아이고. 다른 친구 다 죽고 그 한 친구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아니 그럼 4시간씩 가셔가지고 친구분하고 뭐 하세요? 그랬더니 뭘 뭐해. 그냥 앉아있다 오는 거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네. 그것만으로도 좋으시니까 그쵸. 4시간을 걸어 가신 거겠죠? 친구랑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와 나는 그냥 존재로서 충만한 겁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바쁘니까 또 다른 사람이 나를 피곤하게 하니까 그렇지만 계속 혼자 살았던 분들은 제가 만나봤잖아요. 얼굴이 달라요. 웃을 일이 없기 때문에. 어깨의 움직임도 달라요. 건강한 또래를 보면서 내가 힘을 얻기도 하고 경쟁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경험을 잊은 지가 오래고요. 누굴 만났을 때 인사하는 방법도 잘 모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이 드신 분들이 이상하게 세상에 대한 불평을 많이 하시죠.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럴까요? 세상이 못마땅하고 잘못된 부분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러신 것도 있지만 고독은 말입니다. 혐오를 불러요. 혼자 고립된 사람들은 반드시 다른 세계하고 접점을 갖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의견을 듣기 어렵고요. 자기 세계 속에서 마치 메아리를 계속 듣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기 생각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 마치 세뇌를 당하는 것과 동일해서 다른 세계 것은 틀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다른 세계 것에 대해서 배타성을 갖게 되죠. 그러면 그 배타성을 우리가 조금 심화됐을 때 이건 혐오라는 과정으로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어르신들이 보면 큰 소리 내시고 또 그리고 틀리다 자꾸 말씀하시고 누가 봐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당신이 맞다고 말씀하시는데 혼자 오래 계셔서 그래요. 교육을 받은 지 오래되셨고 친구를 만난 지 오래되셔서 그런 거라 어쩌면 그의 호통은 그의 고독과 동급이다. 동일한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또 호랑이 그 상담사로 또 유명하시더라고요. 고양이에요. 고양인가요? 네. 고양이입니다. 야옹 이렇게. 네. 야옹. 그래서 또 유명한 뭐 이호선 교수님 나오신다고 하니까 저희 또 상담이 좀 들어왔어요. 네네. 그래서 한번 우리 채널에서 원하시는 이런 상담을 한번 좀 부탁을 좀 드려도 될까요? 네네네. 네, 한번 그럼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첫 번째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던 일을 그만두고 산불 지킴이 알바를 하고 있는 68세 남자입니다. 은퇴 후 일상이 무료해 한동안 무기력증에 빠져 고생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자체에서 산불 지킴이를 모집한다는 글을 보고 지원했고 다행히 선정되어 4개월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 고민은 산불 지킴이 근무 기간이 끝나면 다시 무료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6개월이란 시간이 남았지만 벌써 걱정이 돼 입맛도 사라지고 불면증도 생겼습니다. 게다가 자식이라고 있는 아들 둘은 장가도 안 가고 각자 살고 있는데 명절에 집에 와 누워있는 꼴을 보면 속이 갑갑합니다. 어느 정도 노후 자금은 마련해 놓았는데 나이 들어 아프면 병원비로 쏟아붓게 될 것 같고 그럼 남은 돈으로 허덕이며 살게 될까 봐 또 걱정이고요. 저만 이렇게 불행한가요? 나이가 들수록 걱정만 더 쌓여가는 것 같아요. 제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 이 걱정거리들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걱정거리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저는 사연을 들으면서 굉장히 기쁜 지점을 좀 몇 개 찾았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퇴직하고 나서 돈이 있다 없다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다음 나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를 그냥 생각만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우리 사연을 주신 분 같은 경우는 산불 지킴이 저는 있다는 걸 그런 걸 처음 알았어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걸 어디서 들었건 어디서 뭐 정보를 얻었건 간에 내가 알고만 있고 발로 움직이지 않을 수 있는데 이분은 간분이에요. 삶의 적극성이 너무너무 좋고 거기다가 이렇게 갈 수 있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심신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건강하게 가지고 계시는구나. 이게 너무 좋았고 세 번째 이제 아이들이 있는데 아들들이 장가를 안 갔다. 그런데 이제 각자 살고 있는데 명절이 오면 속 터진다 하셨는데 그래도 다행인 게 나가 사네요. 어쨌든 자기 뭐 먹고 살 거는 가지고 알아서 사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것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직업 없이 집에 머물러 있는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봤더니 명절에 또 얘네들이 오기도 해요. 안 오는 자식이 태반이에요. 네. 그렇잖아요. 또 오니까 또 땡큐. 그리고 이제 명절 끝나고 또 갈 거 아니에요. 부모만 건강한 게 아니라 자식들도 건강하구나. 이게 너무 좋았고요. 또 제가 좋았던 지점은 뭐냐면 노후가 걱정이 되긴 하는데 난 다음번에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지금 모색하고 계신 거거든요. 이런 에너지와 방향성이 전 너무너무 좋아요. 이렇게 들어보니까 별 걱정이 없으실 분 같아요. 그죠? 문제가 없는 것 그러나 같은데. 이분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욕망, 네. 욕심. 그렇죠. 이런 네. 욕구나 욕망이 저는 사람을 살게 하고 사람을 앞으로 걸어가게 하고 사람의 존재감을 느끼게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긍정적인 그 네. 에너자이저군요. 그러면 지금 우리 산불 지킴이를 하셨던 분이라면 관련된 또 다른 유사한 업종들이 많다는 것도 아실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가 최근에 많이 들었던 궁해설사. 이거 네네네. 교육받고 네. 그렇게 궁해설 하시면서 그렇게 내 나름대로 파타임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제주에 가잖아요. 네. 굴해설사도 있어요. 만장굴에 가시잖아요. 굴에 갔더니 마침 해설사가 계시더라고요. 그분을 따라 들어갔는데 저는 만장굴이 그렇게 엄청난 굴인지 몰랐어요. 물론 거기 뭐 들어갈 수 있는 곳이 그렇게 길진 않지만 그렇게 긴 굴을 다 들어갔다 왔던 것처럼 그 역사와 그 세세한 그 돌이 가지는 특성과 이 제주 속에서 이 만장굴이 어떤 의미 이런 것들 막 들으니까 마치 별의 세계 속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별의 장군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듯 굴 세계의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 완전히 무슨 은하계를 보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전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 이게 돈의 문제인가. 또 한 가지 이런 어떤 활동의 문제인가 좀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지금 68세 되셨고 이제 칠순을 바라보고 계신데 고희를 넘어가면서 일자리라고 하는 것이 사실 양질의 일자리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양질의 일자리라는 건 고정적으로 일을 하면서 꽤 괜찮은 수입을 가지고 내가 일로도 그렇지만 이 심리적 만족 또 활동성에 있어서도 만족을 할 때 우리가 요거 괜찮은 직업이다, 양질의 직업이다 이야기할 텐데 이게 우리의 생계를 책임져 주진 않아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나의 활동은 보장해 줄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단순히 활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만족시킨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집트 신화에 보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신 앞에 선대요. 신 앞에 서면 그 신이 두 가지 질문을 한답니다. 너의 인생이 너에게 기쁨이었는가?
그리고 그 기쁨이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이었는가? 그 두 가지 질문에 긍정적인 답변을 하면 이 사람은 천당을 가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 다른 쪽을 간다는 거예요. 이분은 제가 볼 때 산불지킴이를 한다는 건 내 인생에서 내가 찾아가서 하는 나만의 활동에 있어서 또 내가 선택하는 데 있어서 만족이 컸을 것이고 이게 다른 사람에게도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러한 두 가지 이 기능을 다 만족시킨 일을 저는 찾으셨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일들은 더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혹시 또 다른 과거에 이력이 있으셨다면 요새는 뭐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나 아니면은 요새 내일센터, 여성들 같은 경우 세일센터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실제 제2의 새로운 인생에 대한 기획, 또 인생에 대한 새로운 교육, 또 새로운 일자리, 뭐 취업에 관련된 것들에 대한 것들이 또 많이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내가 또 그것과 관련해서 내가 취업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희망차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근심 속에 사로잡히는 것보다 오히려 이렇게 활동하시면서 내 건강을 또 잘 유지하신다면 병원비로 다 나갈 것에 대한 우려도 조금 줄여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보험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안 되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어떤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의료비 지원이 가능한 이런 건강보험과 관련된 혹은 뭐 실비보험과 관련된 게 있는지 한번 좀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께서 주신 이 사연, 뭐 제가 봤을 때도 이렇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로도 좀 긍정적인 좀 상황이다. 10개월 일을 구했는데 4개월이 됐으면 아직 절반도 안 지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6개월 뒤에 끊길 것에 되게 불안감을 좀 갖고 계시는데 이런 불안한 마음은 좀 어떻게 극복하면 될까요? 사실 인생이 늘 불안해요. 그런데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걸 기억하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태국 속담에 이런 게 있다잖아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이런 속담이 있다고 네. 하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인생은 또 다른 길이 열릴 겁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저는 사운드 오브 뮤직의 말을 참 좋아해요. 사운드 오브 뮤직에 보면 뭐가 있냐면 수녀였던 마리아가 수도원에서 쫓겨납니다. 수녀원에서 쫓겨나는데 쫓겨나는 그 수도원의 그 입구에 뭐가 있냐면 창이 이렇게 있는데 거길 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신은 한쪽 문을 닫으시면 다른 쪽을 여신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아직 건강하시고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신다면 저는 그 6개월 동안 남은 시간 동안에 또 다른 일, 또 다른 교육을 좀 받아보시면서 또 다른 길을 모색하실 수 있다면 그게 어쩌면 신이 또 하나의 문을 여시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르신도 아마 교수님 말씀 듣고서 마음이 좀 편해지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사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은퇴한 지 얼마 안 된 60대 백수 부부입니다. 40년 가까이 맞벌이 부부로 살면서 노후에 대한 준비를 틈틈이 하고 있었습니다. 자금도 열심히 모아뒀기 때문에 노후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게 없었는데요. 얼마 전 우리 부부의 노후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제 자식입니다. 올해로 37세가 됐는데 8년 전 취업 후 독립했다가 일이 적성에 맞지 않는다며 3년 전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재취업할 동안만 집에 들어와 있겠다고 해서 그러라 했는데 도무지 나갈 생각이 없어 보여요. 여태까지 뒷바라지한 것도 모자라 모아둔 노후 자금까지 자식에게 다 뺏기게 생겼어요. 냉정하게 내쳐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좀처럼 움직여지지가 않네요. 이럴 땐 어떤 말로 자식을 설득해야 현명한 부모가 될까요? 혼내도 좋으니 교수님 자식이라 생각하고 시원하게 한마디 해주세요 라고 사연을 주셨네요. 그 자식이에요. 네, 그 자식에게 네. 나가라. 저는 네. 이거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참 부모가 하기 정말 어려운 결정인데 이런 집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이걸 뭐 조금 안 좋은 말로 빨대족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뭐 시집장가 안 가고 부모 옆에 들러붙어가지고 취직도 안 하고 부모 연금에 빨대 꽂는다 이런 얘기 하는데 일단은 이 자녀는 일단 취직을 해본 적은 있으니까 그래도 좀 희망적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녀가 어쨌든 밖에 나갔다가 이제 들어온 거잖아요. 네. 들어왔는데 받질 말았어야 했어요. 아, 처음부터? 그러면 나간 자녀는 네. 일단은 집에 들어온다 그러면 네. 살림을 들고 들어오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나갔으면 그 뒤로는 사실 발을 들이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뒤로는 거의 안 나가기 때문에. 근데 일단 들어왔잖아요. 네.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얘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년 주겠다. 이렇게 부모님이 생각하실 때 지금 37이면 곧 40이에요. 40인데 지금 결혼도 안 한 것 같단 말이에요. 네. 결혼은 차치하고
먹고 살 거는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자식은 알고 있는 거죠.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은 거예요. 내 부모는 나를 받아줄 것이다. 첫째. 두 번째, 내 부모의 재산은 내 것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못마땅해요. 못마땅하지만 그래도 이 자녀에게는 전 좀 차갑게 사랑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아이들 어리고 성장할 때는 정말 이 아이들을 모든 것을 다해서 뜨겁게 사랑했죠. 학비도 많이 들어갔고 했지만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청춘을 갈아 넣어서 그 청춘의 즙으로 이 아이들이 그렇게 젊음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가? 자식하고 등질 생각하시고요. 저 같으면 너 1년 안에 나가라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1년 안에 어디에 취직하든지 간에 그건 네 몫이고 나가라. 네가 월급을 얼마를 받건 어떻게 살아가건 간에 어디를 살든 네 몫이고 1년 안에 무조건 나갔으면 좋겠다. 날짜 받고요. 그다음에 아주 차갑고 냉정하게 아는 척도 하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이를 악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나쁜 소굴에 들어간다면 그거 가만두겠어요? 말리겠죠. 그렇죠. 나쁜 습관은 나쁜 소굴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자녀가 취업을 준비하고 있겠지만 그러기에 나이가 너무 많아요. 지금 3년째 백수라는 얘기는 앞으로 취업 확률은 점점 낮아진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먹이고 입혔다는 거예요. 본인이 빨래 안 하고 본인이 청소 안 하고 어쩌면 그 전에 벌었던 걸로 그냥 살면서 특별히 뭐 주거 비용 안 나가니까 그렇게 살고 있겠죠. 돈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근데 그 돈 다 떨어지고 나면 그땐 부모는 폭삭 늙어 있고 동시에 본인도 늙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럴 때 부모는 차갑게 사랑해야죠. 내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럴 수 있냐고 화를 내고 나가거든 만나지 마세요. 그 자식이 독립적으로 잘 살아가는 게 부모의 목적입니다. 나중에 부모 돌아갈 때쯤 돼가지고 야 우리가 돌아갈 때 됐으니까 너 대산 주겠다. 안 불러도 와요. 안 불러도 옵니다. 저는 이런 말씀 드려요. 제가 부모 교육 많이 하잖아요. 부모 교육의 핵심이 뭐냐면 부모들이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아는 건데 자식을 키울 때 목표는 전 세계가 딱 하나입니다. 독립적이고 민주적인 시민으로 이 아이 키워내는 거예요. 첫 번째가 독립입니다. 37이면 크다 못해 이제 늙어가는 거예요. 아이, 아기 이런 식으로 부르시면 안 되고요. 이 아이에게 이름 불러가면서 나가라고 앉혀놓고 진지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나가라. 이거 네 집 아니다. 네가 뭘 해서 먹고 살든 그거 네가 알아서 해라. 넌 취업을 했던 아이니까 두 번째 취업도 가능할 거다. 힘든 거 다 힘들다. 우린 네가 힘들다. 얘기하셔야 돼요. 널 사랑하지만 너가 이 집에 지내는 건 난 볼 수 없다. 아버지 어머니가 아주 정색으로 가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언제 어떻게 나갈 것인지 계획 짜와라. 그리고 그 계획을 받을 때까지 정색하고 말씀도 나누시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릴 때만 회초리 됩니까? 커서는 회초리로 때리는 건 아니에요. 물론 어렸을 때도 회초리를 때리면 안 되겠지만 마음의 회초리를 사용하잖아요. 성장을 했을 때도 이 성장이 충분치 않다면 그때는 충분한 훈육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모들은 또 자식들을 나 평생 끼고 살 거야 이런 생각도 하고 계시는 부모님들이 좀 계시지는 않을까요? 아니 평생 끼고 사시려면 그러시든가요. 아니 왜냐면 네네. 아니 내 부모가 네네. 나를 뭐 끌어안아 주겠다는데 싫다는 자식 없을 거고요. 그리고 이 부모가 자식 없이 뭐 못 살겠다는 부모님들도 계세요. 그러면 평생 책임지셔야죠. 무능한 아들을. 그리고 근데 이 아들이 같이 사는데 직장 다니고 아무 문제 없어요. 사람은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아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될 게 직업도 없이 평생 살면서 그렇게 사회적으로도 무능한 자식으로 키워낸다면 그게 정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일까? 아프지만 그 자식이 독립개체로 뚜벅뚜벅 자기 인생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전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내가 재산이 많아. 그래가지고 내 자식이 이 재산 가지고 살면 돼. 그렇게 사시는 것도 인생이에요. 나쁘지 않습니다. 아우 그런 분 계시면 저를 좀 입양해 주세요. 아 결국은 이 사연의 핵심은 이제 이 자녀를 조금 이제 회초리를 들어서 유능하게 만드는 그 과정이 좀 필요한 거거든요. 어른으로 만들어야죠. 네. 네. 왜 그만뒀을까요? 3년 전 직장을 그만두고 아직도 좀 일을 못 구했으면. 저는 요새 젊은 층들이 진짜 유능하고 똑똑하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네. 본인은 여기보다 더 나은 곳에 가야 될 사람이라고 믿고 살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다음번으로 점핑을 한다고 나갔는데 막상 다음번으로 점프가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본인은 이 생애를 살면서 늘 부적절감을 갖는 거예요. 부적절감이라는 게 심리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자 인생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단어예요.
어느 순간에도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이 집단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믿으니까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까? 만족스럽게 살겠습니까? 거기서 관계를 제대로 하겠어요? 늘 떠날 준비를 하는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건데 나그네는 늘 외롭고요. 머물 곳이 없는 거고요. 그렇게 평생 살면서 자기 인생에서 내가 누군지를 늘 물어보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생이 원래 좀 못마땅해요. 만족스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A라는 직장에서 B라는 직장 가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새로운 도전을 하고 새로운 야망을 가지고 그렇게 가는 건데 인생이 그렇게 녹록진 않다는 거죠. 준비가 완전히 됐다면 그때 가라는 거예요. 그만두고 나서 그냥 그 다음에 어디 갈지를 찾지 말고 준비를 하고 대신에 내가 일을 하면서 준비하기는 어려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사법고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알아보고 또 요새는 뭐 옛날하고 다르게 뭐 9 to 5 하는 데도 또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 시간을 조금 더 쪼개서 내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백회복회 같은 거 하는 거예요. 백회복회가 뭐냐면 베이케이션, 방학 동안에 보케이션. 내가 그전에 원했던 일을 한 일주일 동안 휴가가 있던 휴가 동안에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맛배기로 해보는 건데 그래서 그게 맞다 싶으면 나중에 이렇게 전업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무작정 내가 하는 일 다 팽개치고 완전히 처음부터 비긴 어게인 하겠다. 저는 지금 사회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중에 부적절함이라는 이런 심리 상황일 때 그러니까 내가 뭐 거기에 뭐 속해 있는다는 게 내가 정말 못마땅하다 이런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수가 있어요? 이 부적절감은 참 조직에도 마이너스고요. 개인의 삶에도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내가 이곳에 있는 동안은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이게 사실은 적절감이에요. 근데 내가 부적절감이 자꾸 들어. 그러면 저는 좀 냉정한 편이라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너는 그래서 뭘 가지고 있니?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이 성장이고 이게 준비가 돼서 딱 점핑이 잘 됐어. 딱 그 도움닫기를 해서 딱 안착을 했어. 그래서 이걸 했는데 내가 또 다른 능력이 딱 보여서 또 이렇게 갈 수 있으면 되긴 되겠지만 정말 내가 그런 능력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다음번이 확정된다는 걸 알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나는 옛날에도 그렇게 뭐 그렇게 그냥 보통이었고 와 압도적이야. 탁월해! 그래도 뭐 이 정도면 괜찮아. 이걸 이렇게 적절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좀 모질한다 싶지만 이곳에서 나 잘 살면 괜찮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 현장이 계속 못마땅하다. 그러면 이직을 한번 알아봐야죠. 대신에 이직을 할 때는 준비를 해서 해야 돼요. 준비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거기에 준하는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 거. 일명 우리가 이거 스펙이라고 부르잖아요. 스펙이라고 하는 건 아무렇게나 이거 저거 다 갖다 쓸어 넣는 게 스펙이 아니라 내 이 목표에 충분히 준하는 조건들을 합쳐서 우리는 스펙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스펙들이 잘 준비가 됐다면 그것도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이 장소에 충분히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다음 직장 이전하잖아요. 그러면 이 다음 직장에서 이전 직장에 전화해요. 그러면 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한 사람한테 전화하지 않습니다. 최소 2사람에서 3사람에게 전화해요. 이거 뭐 헤드헌터들 만나본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도 건성건성이더라고요. 늘 뭐 생각이 딴 데 있는 사람 같았어요. 그럼 이 사람은 전문용어로 나가리예요. 끝이에요. 제가 이런 말씀을 거칠게 드린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내가 조금 못마땅하더라도 최선을 다하면서 또 다른 준비를 하면 나는 목표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서도 충분히 못하면서 다른 데 갈 준비는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불만만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은 부적절감을 넘어서 부적응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일을 준다는 말이 있어요. 작은 일이 내가 볼 때 작은 일이지만 또 다른 사람에겐 이게 더 큰 일이 될 수 있어요. 늘 인생이 상대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값의 충성은 가져가자. 그게 나의 진짜 스펙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좋은 거 우리가 생각하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연인처럼 살러 갔다가 원수인이 돼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돈이 조금 있는 분들은 백화점 근처. 전 복지관 진짜 권해드려요. 주택연금 같은 경우는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있는 힘을 다해서 오래 살아야 돼. 들고 나서 죽을 힘을 다해서. 네. 그러면 계속 받을 수 있어요.